다음에 146페이지. 공유지분 경매 절차에서의 특수한 제도.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이제 특수한 제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공유지분이 이제 경매로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부동산, 그러니까 지분이 아닌 일반적인 그 물건, 소유권과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집행법 139조에 의한 공유자에 대한 통지제도,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제도, 두 가지입니다. 차차 순차로 보시겠습니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제도, 조문에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139조,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유 지분이 2분의 1 B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A한테 통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통지를 해주라. 그런 취지인데 왜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다른 공유자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 147페이지 보시면 누가 경매를 통해서 새로운 공유자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공유자에게도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통지해 주도록 하는 특례를 뒀습니다. 이 통지가 누락되었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효력 자체는 영향이 없지만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 누락을 들어서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104조에 보면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이해관계인의 범주 안에 이 공유자를 포함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이 대법원 판결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경매법원은 공유물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해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원의 실무에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이게 공유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 드릴 때는 지금 2~3명 이렇게 예를 들어 들지만 토지 관계가 100명씩 이런 거 있을 때는 그 통지들을 다 해야 되죠. 다. 그게 안 되면 공시 송달하고 이런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되는데 그게 법원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금 회의가 법원 내부에서 많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상당한 이유를 조금 넓게 봐서 법원의 노고를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지금 해석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거는 아직은 그런 우리가 해석의 시도일 뿐이고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98년 대법원 사례를 보시면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초안에 의한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초안 신청이 허용되었다면 그러니까 항고 기간 안에 항고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확정이 되죠. 근데 항고 결정이 송달이 안 됐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지나서도 초안에 의한 항고를 허용을 합니다. 초안에 의한 항소, 초안에 의한 항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기간 넘어서 하는 건데 이게 기간 넘어서 이제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그 초안 항고가 항고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확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매 제도는 경락 허가 결정을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법원이 경락 허가 결정을 하고 그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 납부기일이 잡히고 대금 납부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거든요. 근데 이 초안에 의한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경락 허가 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락 허가 결정을 했는데 항고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경락 허가 결정을 하고 항고를 하게 되면 대금 납부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안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면 경락 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않아서 따라서 그 전에 이미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 대금 납부기일을 정해서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 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 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물 지분의 경매 절차상의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초안 항고 신청을 허용하고 그 경매 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에게 입찰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안 항고를 받아들여서 그 낙찰 허가 결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결국 이해관계인에 대한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초안 항고에 따라서 초안 항고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뒤에 돈 다 내고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효한 취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락 허가 취소하는 것은 맞다. 그렇게 해서 그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등기가 다 나와서도 그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기간지라든지 많이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지금 바로 밑에 인천지방법원 2003년 사례입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이 분이 이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통해서 지금 돈 다 내고 등기까지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상당히 이제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배상을 해내라. 라고 해서 지금 그거는 그 뒤에 판결이고요. 지금 이 인천지방법원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같은 세트예요. 그러니까 98년도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서 이 사람이 소유권 넘겨줄 수 없다. 낙찰받은 사람이 나는 소유권 그대로 유효하게 내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돈 내고 그 이전 등기까지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버티니까 그걸 소유권 상실한 사람이 그거를 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인천지방법원 2003년 사례예요. 그래서 그 낙찰받은 피고 모목빈이란 사람이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소유권을 말소시켜라. 내가 받은 소유권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저당 설정받은 은행도 저당을 말소해라.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 151페이지에 보시면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50페이지부터 밑에 부분부터 읽어보겠어요. 아까 비슷한 취지인데요.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초안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초안 신청이 허용되었다면 경락 허가 기일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전에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해서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이 납부라고 할 수 없으며 공유물 지분 절차상 뭐뭐해서 그 낙찰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낙찰 불허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은 낙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저당 설정 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건대 이렇게 낙찰 허가를 취소를 했다면은 그 소유권 상실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너는 말소를 해줘라. 이런 취지로 이제 판단을 했죠. 그게 이제 인천지방법원 2003년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참지를 못해서 결국 소송을 한 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게 지금 대법원 2007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 해가지고 2007년도에 또 대법원까지 갔어요. 네. 여기도 참 쟁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뭐 국가가 상당히 그
항변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153페이지 보시면, 자, 이게 이제 154페이지 바로 보시면 되겠네요. 153페이지 3번에 자, 경매법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이 공유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죠. 근데 이 통지 의무가 직접적으로는 이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절차적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통지 의무를 왜 해주느냐? 그러면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유자의 이해관계 때문이죠. 나머지 공유자가 우리 이 통지제도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공유자가 어떤 사람이 공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주는 그 입법이기 때문에 그 보호 목적 자체는 그런 데 있지만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채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뒤늦게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될 수가 있고,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 진행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여해서 경락을 받고 법원 지시에 따라서 경락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락인으로서는 불축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서 위와 같은 통지, 기타 적법 절차의 준수 여부는 경락인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걸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경락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법적인 인과관계가 공무원이 뭘 소홀히 했는데 그게 내한테 손해로 이어져서 내한테 손해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뭘 잘못했던 거 가지고 나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과의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좀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은 지금 공유자에 대한 통지제도, 이걸 소홀히 한 부분은 낙찰자의 이해관계와도 나중에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걸 소홀히 해서 낙찰자가 손해를 입었다면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인과관계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그러잖아요. 흔하게 예를 드는 게, 누가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범을 낳은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 상당 인과관계를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결국은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맞다. 그러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그 밑에 부분입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땅이 가치가 1억짜리인데 이걸 내가 5천에 싸게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국가가 잘못해서 이걸 내가 놓쳤다. 그러면 재반 손해도 손해지만 이거 시가하고 낙찰가하고 차이 5천만 원. 이 부분도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손해배상의 논리에서는 지극히 맞는 판단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손해배상 이제 관념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국가가 잘했으면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못했기 때문에 뺏겨서 그 차이를 그냥 심정적으로 배상받고자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법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논리 구성을 할 수는 없어요. 법적인 손해배상은 잘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따져지게 되거든요. 국가가 내하고 계약관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잘못해서 불법 행위를 끼쳐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입혔는데, 이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으로 따질 때는 불법 행위가 없었을 때는 이러했는데 불법 행위를 해서 내가 이 상태가 됐다. 의 차액입니다. 차액설. 자, 그러면 공무원이 잘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안 했다. 여기서 경매 공무원이 공유자한테 이렇게 통지를 잘하고 했더라 그러면은 확정이 안 됐겠죠. 그게 그 공무원이 뭐 통지 안 하고 이렇게 절차상으로 잘 밟아갔더라 그러면 그 확정이 안 됐겠죠. 잘못이 있는 게 드러나가지고 그 경매 절차가 경매 물건이 그 사람한테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 행위가 없었을 때의 상태는 그 사람이 낙찰을 못 받는 상태예요. 못 받는. 그런데 불법 행위가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있어서 괜히 뭐 절차 거쳐가지고 돈 들여서 낙찰을 받고 뺏기고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1억 원을 취득했을 때의 상태를 가정하면 안 돼요. 내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나는 땡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 라는 전제를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그렇지 못한 상태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봐서 그 차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차익 5천만 원을 구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그 사항에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아까 이제 정상적인 상태는 못 받았는데 못 받은 상태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뺏긴 상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돈 들이고 마음고생하고 뺏긴 상태인데 그럼 그 손해를 이제 그 따라잡는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5항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그 돈을 넣었잖아요. 경락대금을 납부했죠. 그러면 그 경락대금이 이제 그대로 원금만 받으면 손해 아닙니까? 그죠? 원금만 받을 수는 없죠. 그러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 그때 이제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때로부터 5% 이자를 줘라. 그리고 5% 이자란 것은 그 민법상의 법정이자거든요. 5% 이자를 줘라. 이게 이제 상당히 맞는 관념이에요. 우리가 통상손해를 이야기할 때는 맞는 관념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뭐라고 지금 항변을 했냐면 그 대법원 규칙에 법원 보강금 취급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법원 보강금에 대해서는 연 2%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연 2%. 그러니까 연 2%가 통상의 이자로서 줘야 될 부분이고 연 5%는 아니다.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법원은 이제 그건 틀린 판단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 2% 보강금에 대해서 연 2%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대금을 적법하게 보관하는 경우 요때 적용되는 거지. 이 사건처럼 국가가 불법 행위를 끼쳐서 보관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를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 사건에서 원심은 2%가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파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되잖아요. 등기할 때 주택채권을 사서 그 부분을 이제 할인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할인 수수료 같은 경우도 통상적인 손해를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원심법원은 요거를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죠. 자, 어쨌든 지금 현행 대법원 판례는 공유자를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으로 해석을 하고 다 기일 통지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있고 안 되게 되면은 경매 하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실무상으로 좀 비판이 있어요. 현재 대법원은 분명히 이해관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지금 경매 실무가 엉망이다.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 옛날에 이게 공유관계는 사실은 그 친족끼리 묶였거든요. 땅을 소유하면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하고 이러면서 친족끼리 묶여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유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취급, 통지도 해주고 우선 매수 청구도 해주고 이런 배려를 했는데 지금 그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특별한 어떤 인연, 인적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을 뭐 굳이 특별하게 취급해서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통지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잉이다라는 겁니다.
절차만 번거롭게 하고 과잉이다. 그래서 그냥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그런 견해도 실무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 연장으로 아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통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견해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를 조금 넓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유자를 그냥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해서 다 뭐 통지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비정상적인, 불필요한 그런 번잡한 상태로 해석을 한다면 그거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으로 아예 취급을 안 하는 이해관계인으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이게 상당한 이유, 이 부분을 조금 규칙에 어쨌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를 조금 넓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보면은 또 간편하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나온,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책에 민사실무제도 같은 경우는 이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157페이지입니다.